900만 원이요? 저도 에어건비 내기도 벅찬데 수술비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귀찮아 죽겠다는 투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생명보험금이 무려 1억이래.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건데 수술해서 뭐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이를 갈며 결심했습니다. 너희들의 배신의 값 피눈물로 되갚아주겠다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이 된 김경수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배신당하는 건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 그게 제 이야기가 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던 제게 닥친 억울하고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요즘 들어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정기검진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손바닥에 땀이 배도록 주먹을 꽉 쥐었죠. 김경수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 원장이 엑스레이 필름을 형광등에 비춰 보여주는데 표정이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립선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3기네요. 박 원장은 손에 든 펜으로 필름의 하얀 덩어리를 콕 찍어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귀가 멍멍해졌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급합니다. 조금만 늦으면 사기로 진행될 수 있어서요. 전이 되면 손 쓸 방법이 없거든요. 박 원장의 얼굴은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죠.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대략 9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입원비하고 검사비 모두 포함해서요. 박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 석호한테 다 줘버렸거든요. 결혼할 때 신혼 전세 자금으로 5억, 사업 자금으로 1억,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2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 날짜 잡아드릴까요? 네. 간호사 선생님이 달력을 펼치며 물었습니다. 다음 달 초가 어떠세요? 병원비는 그때까지만 준비하셔도 되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아들뿐이라 연락해서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루, 뚜루루루. 통화 중 신호만 계속 울렸어요.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이놈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저는 혼잣말을 하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9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적막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혼자 사는 이 집이 오늘따라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석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소진이, 그리고 손자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 그래도 내가 도와준 게 있는데 이놈들이 나를 살려주겠지.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IT 회사가 요즘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왠지 모르게 무거웠어요. 저녁을 대충 때우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석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뭐가 그리 바쁘다고 애비 전화도 안 받아? 평소 같으면 아들이 먼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요즘 들어 연락이 뜸했어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암이라니. 이걸 어쩌면 좋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석호 회사에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이라면 분명 도와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저는 석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위로하고 수술비를 마련해주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순진한 상상이었는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가장 아끼던 옷을 꺼내 입었죠. 아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암이라는 진단이 고작 하루 만에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석호가 운영하는 IT 회사는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15층에 자리 잡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호 대표님 계신가요?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경수라고 합니다. 석호 아버지입니다. 여직원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아버님이 오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직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벽에는 여러 상장과 인증서가 걸려 있었어요. 아들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회사까지 무슨 일이세요? 석호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호야, 급한 일이 있어서 왔다. 일단 회의실에서 말씀 나누시죠. 석호는 저를 유리로 된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밖에서 직원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는 모습이 보였죠.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석호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어제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전립선암 3기라고 하더구나. 의사가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순간 석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술비가 9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내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어서. 아버지, 죄송한데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석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습니다. 뭐라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석호는 제 눈을 피한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다정하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일단 소진이하고 상의해 볼게요. 집안 상황도 확인하고요. 소진이가 뭔 상관이야? 네 아버지 수술인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직원들이 다 들어요. 석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확신했죠. 그럼 언제까지 답을 줄 수 있겠니?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석호가 손목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곧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렇게 쫓기다시피 회사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필 버튼을 잘못 눌러 지하 주차장에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보이는 건 석호의 새 외제차였습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검은색 벤츠였습니다. 석호 말로는 차 가격이 8천만 원 정도라고 했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저는 차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중얼거렸습니다. 뒷좌석에는 명품 골프백이 놓여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며느리 소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진아.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소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냉랭하게 들렸습니다. 석호한테 들었을 텐데 내가 수술을 해야 해서. 네, 들었어요. 걱정 많으시죠, 아버님?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전화했다. 전화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가계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요즘 애 학원비하고 생활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언제쯤? 석호 오빠하고 상의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소진이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부탁한다. 네, 그럼 이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녁 8시쯤 석호에게서 전화가 왔죠. 아버지, 저예요. 그래, 어떻게 됐니? 죄송하지만 당장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석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회사 운영자금도 빠듯하고 소진이도 가게 상황이 어렵다고 하네요. 석호야, 아버지가 너희한테 6억이나 줬잖니. 그 돈은 이미 다 쓴 거 아시잖아요. 회사 설립하고 집 전세 넣고.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이 애비는 어떻게 하라고?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출이라든지. 내가 72살인데 어디서 대출을 받으라고?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끊을게요. 뚝. 석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석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소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주겠다고요. 아들 석호는 회사 회의가 있다며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라도 와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버님, 오늘 상담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는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핸드백을 든 채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술 방법이랑 일정을 정하는 거야. 네, 걱정 마세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소진이는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박 원장이 엑스레이와 CT 결과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자세히 설명해줬죠. 암 덩어리가 꽤 큰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는 않았으니 수술하시면 완치 가능합니다. 수술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소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상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 주 안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전 검사가 몇 가지 더 필요해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검사비 포함해서 총 9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정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소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상담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걷는데 소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응, 나야. 지금 병원에서 상담받고 나오는 길이야. 소진이가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글쎄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 암이 3기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수술비가 1,000만 원 가까이 든다니까? 우리가 왜 그걸 내야 해?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소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맞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생명보험금이 1억이야. 지금 사시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3억은 좋게 될걸? 소진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다리에 힘이 쭉 빠져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아버님, 어디 계세요? 소진이 전화를 끊고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금 화장실에서 나온 척을 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구나. 많이 기다리셨어요? 소진이 화장실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의 미소로 보였어요. 아니야. 금방 나왔어.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소진이는 계속 밝은 척 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수술만 잘 되면 완치래요. 그래. 고맙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소진애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 저는 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소진이가 SNS를 끼고 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도 인스타그램을 깔아서 보여줬었는데 그게 지금에서야 생각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소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소진이의 인스타그램에는 명품 가방과 시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루이비통 신상품 겟, 롤렉스로 시간 확인하는 기분 최고. 오늘도 백화점에서 쇼핑 성공. 사진마다 달린 댓글들을 보니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석호의 페이스북도 확인했죠. 최근에 올린 사진을 보니 장모님 칠순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있었어요. 고급 리조트에서 화려한 칠순 파티를 즐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족여행 너무 행복해요. 장모님 칠순 축하 파티. 리조트 골프장 뷰가 끝내줘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이런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에서 보이는 소진이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세히 보니 수천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저는 컴퓨터를 끄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데 900만 원이 아까워서 이리저리 피하는 모습에 소름 끼치게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진이의 통화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이를 갈았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오후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찾아왔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문 앞에 낯선 여자 한 분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형부 영희예요. 영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제 영희라니 15년 전에 남편과 호주로 이민을 떠난 후 아내 장례식 때 잠깐 보고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영희였죠. 영희야? 정말 영희가 맞나? 문을 열고 보니 확실히 영희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형부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영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전보다 당당해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호주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작년에 죽었거든요.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 사는 걸 알았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김경수 씨 아세요? 하고요. 저는 영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도 한 번 없다가 영희가 소파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이 동네에 1등 마트라고 있죠? 그 집 딸이 제 친구인데 최근에 연락 왔어요. 형부 암 걸렸는데 석호가 돈 안 대준다고 했다면서 어떡하냐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1등마트 사장이랑만 이야기한 건데 처제한테까지 소식이 들어갔더라고요. 정말 그런 거예요? 석호가 형부를 그렇게 대한 게 맞아요?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영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석호와 소진이 수술비를 거절한 일, 병원에서 우연히 들었던 소진의 전화 내용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영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워했습니다. 며느리가 형부 죽기를 기다린다고 했다고요? 내 귀로 직접 들었어. 얼마 못 살 거라며 보험금 다 자기네 거라고. 영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런 악독한 년이 있나요? 시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품다니. 그래서 요즘 잠도 안 와.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지.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된 편지 봉투였습니다. 형부,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편지예요. 형부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내의 글씨로 경수 씨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왜 지금까지 안 줬어? 언니가 꼭 필요할 때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서요. 저는 봉투를 뜯어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친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뭔가 큰 어려움에 처한 거겠지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자 깜짝 놀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게 정말이야? 네. 언니가 저한테 다 말해줬어요. 편지에는 아내가 몰래 모아둔 돈과 부동산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제가 전혀 모르는 비밀 계좌와 땅 문서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니가 형부 모르게 30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친정에서 물려받은 강남 땅도 있고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이런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럼 수술비는 문제 없겠네? 문제 없어요. 그런데 형부, 단순히 수술비만 해결하면 될 문제인가요? 영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석호랑 며느리가 형부를 이렇게 대했는데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저는 영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복수해야죠. 제대로 된 복수요. 영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룻밤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다시 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일주일 후 영희가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형부, 밤새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은 해봤어. 그런데 복수라는 게 쉽지가 않네. 일단 언니가 남긴 걸 먼저 확인해 봐요. 영희는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열었습니다. 통장 여러 개와 도장, 그리고 온갖 문서들이 나왔죠. 이 통장이 언니 명의 비밀 계좌예요. 영희가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잔고를 보니 3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야? 언니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예요. 형부 몰래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이런 거액을 차곡차곡 모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강남 땅 문서고요. 영희가 또 다른 봉투를 열어 보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언니가 물려받은 건데 지금 시세로 15억은 좋게 될 거예요. 15억이라고? 네. 그리고 대기업 주식도 좀 있어요. 영희가 주식 증서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전부 합치면 20억 정도 되겠네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언니가 편지에 쓰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조심하라고. 영희가 편지를 다시 펼쳐 보였습니다. 며느리 소진이가 언니 살아계실 때부터 이 재산을 노리고 있었대요. 뭐라고? 언니가 편지에 썼잖아요. 소진이가 자꾸 재산 이야기를 물어봤다고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부분에 써놓은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진이가 자꾸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봐요.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이 돈은 숨겨뒀어요. 언니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형부를 잘 지켜달라고요. 영희가 서류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부 만나고 돌아가서 사람을 시켜서 소진이를 조사했어요. 사진을 보니 소진이가 고급 호텔과 백화점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요. 내가 여기 왔다가 간 다음 날이요. 사진 속 소진은 명품숍에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나오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데 쇼핑을 하러 다니네요. 인연이 정말. 저는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더 있어요. 영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소진이 젊은 남자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남자가 누구야? 석호 회사 직원이래요. 강 대리라고. 회사 직원이랑 왜? 불륜이에요. 벌써 6개월째 만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 자료들을 보세요. 영희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계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석호 회사 재정 상태를 조사했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투성이에요. 매출은 거의 없고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있어요. 그럼 석호가 회사가 어렵다고 한 건 진짜였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소진이랑 강 대리가 짜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비용을 마음껏 쓰고 있어요. 횡령하고 있는 거죠. 영희가 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 결제 내역이 가득했어요. 이것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영희가 녹음기를 꺼내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한데. 소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험금만 해도 1억인데 아파트까지 합치면 무려 3억이야. 그럼 우리가 회사 빚 다 갚고도 남겠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호 오빠는 아직 몰라. 바보 같으니까. 소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활활 타올랐죠. 이 녹음은 언제 한 거야? 3일 전이요. 둘이 호텔에서 만났을 때요. 이것들이 정말. 형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지. 이놈들한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지.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언니를 위해서라도요. 영희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일단 법무법인부터 찾아가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요. 영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해요. 횡령이랑 탈세 혐의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시작해요. 영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언니가 형부를 지켜달라고 했거든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영희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 조 씨가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조 씨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김 사장님,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 씨가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분과 강대리가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니 소진과 강대리가 호텔 로비에서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들이 대낮에 이런 짓을.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조 씨가 USB를 꺼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우리 계획이 성공해. 소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빚부터 정리하고 나머지로는 우리 새로 시작하자. 강대리의 목소리였어요. 김석호 대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버리면 되지. 어차피 회사도 망할 거고. 소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아파트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 당연하지. 석호 오빠가 외동아들이니까 상속은 자동으로 되고 난 배우자니까 반은 내 거야.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이년은 정말 사람이 아니네요.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악질이었다니. 그런데 석호는 정말 모르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강대리가 장부를 조작해서 석호 사장님은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 씨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석호 오빠는 바보야. 우리가 뒤에서 뭘 하는지 전혀 몰라. 소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이용하기 편하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니까. 강대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시아버지 유산으로 새 사업 시작하면 되지. 어차피 우리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도 속고 저도 속고 이 악질들한테 완전히 당한 거였습니다. 조사비는 얼마예요? 형부, 조사비는 제가 이미 냈어요. 걱정 마세요.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충분합니다. 불륜, 횡령, 탈세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조 씨가 나간 후 영희와 저는 카페에 남아서 대화를 나눴어요. 형부,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상의해보자. 네, 그런데 석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걔도 피해자잖아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강대리에게 이용당했다고 해도 제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석호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수술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대출받아서 수술비 내라고 한 녀석이잖아. 그럼 다 같이 벌받게 할 거예요? 응,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그날 오후 저희는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횡령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해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죠. 국세청 신고도 함께 하고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경찰서 고발도 동시에 진행할게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복수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영희야, 이제 시작이구나. 네, 언니도 하늘에서 응원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복수를 시작할 거야. 날 무시하고 죽기만 바란 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고 하늘을 보니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전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3일 후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침 9시에 석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온다고 연락 왔어요. 오늘 당장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영희가 어제 국세청에 제보했거든요. 그래,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갑자기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럼 조사받으면 되지. 아버지,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왜 이렇게 담담하세요? 석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너희 회사 일인데. 그럼 이만. 석호가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점심시간에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부, 벌써 시작됐어요. 뭐가? 회사에서 난리 났대요. 불륜 사진이 회사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조 씨가 약속대로 사진을 보냈나 보네요. 어떻게 됐대? 회사에서 바로 징계위원회 회부됐고 오늘 저녁에 해고 통보받을 거래요. 잘 됐네. 오후 3시쯤 석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죠. 아버지, 경찰이 회사로 왔어요. 경찰? 왜? 횡령 혐의로 조사하러 왔다고 해요. 회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소진이의 불륜 사진이 회사에 퍼졌어요. 불륜? 네, 강대리랑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 회사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석호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소진이랑 니네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단 말이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는 아들이 진심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하지만 동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8시에 영희가 집으로 왔습니다. 신문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형부, 이거 보세요. 지역 신문 사회면에 큰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젊은 IT 업체 대표, 직원의 횡령 혐의로 수사. 벌써 신문에 났네? 네, 기자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석호와 강대리, 그리고 소진이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겠네. 그러게요.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다니겠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석호였어요. 아버지,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지금 가도 될까요?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와라. 30분 후 석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어요. 아버지. 석호가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아버지 수술비 안 드린 것 정말 잘못했어요. 석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면 뭐해? 아버지, 도와주세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뭐? 도와달라고? 소진이가 저를 속였어요. 강대리랑 짜고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저는 냉정하게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아버지가 빌려주신 1억. 혹시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석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영희가 준비해둔 차용증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차용증? 언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오늘 변호사랑 같이 만들었어. 사업자금 1억 빌려준 증거야. 석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설마. 내일부터 재산가압류 신청할 거야. 너희 계좌랑 부동산 전부 동결시킬 거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술비 900만 원도 못 주겠다고 하는 놈을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석호가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이미 모든 절차가 시작됐어. 그때 문이 열리며 소진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화장이 다 번져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소진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한 짓 생각해봐라. 저희가 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
벌써 잊었니? 소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병원에서 네가 한 말 다 들었다. 소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 끝이야. 너희 둘 다. 저는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석호와 소진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가 시작됐으니까요. 이틀 후 아침 석호가 다시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석호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아니에요. 이대로 말씀드릴게요. 석호가 바닥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신 것도 외면하고 수술비도 안 드리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진이하고 이혼할게요.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요. 석호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재산 분할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어요. 석호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회사도 정리하고 다른 일 찾아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때 소진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죠.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소진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재산 분할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였잖아요. 소진이 가방에서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도 있는 거 아는데 그것도 저한테 일부 권리가 있을 거예요. 소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재산 제가 다 알아봤어요. 소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한 부동산 시세표였어요. 어머니가 소유하셨던 강남 땅값이 지금 얼마나 오른지 아세요? 애송이가 뭘 모르고 함부로 짓거려. 법적으로는 너한테 아무 권리가 없어. 영희가 갑자기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누구세요? 소진이 영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시어머니 동생이다. 아, 이모님. 이모님은 무슨 이모님이야? 함부로 부르지 마.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네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은 전부 형부 명의로 되어 있어. 너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 영희가 파일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로서 권리가. 며느리? 남편 뒤에서 바람 피우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영희가 소진의 불륜 사진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이건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 대리하고 호텔에서 즐거웠지? 시아버지 암 진단받은 다음 날 쇼핑하러 다니는 것도 재밌었고, 영희가 더 많은 사진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석호가 사진을 보더니 소진을 노려봤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어요. 소진아, 이게 정말이야? 게시판에 올라온 게 진짜 사실인 거야? 오빠, 그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나를 속였다고? 석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회사 돈도 강 대리하고 같이 빼돌린 것도 사실이지?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법인카드로 호텔비 결제한 것도 다 증거가 있어. 이런 고급 호텔에서 뭘 했는지 뻔하잖아. 영희가 호텔 영수증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소진아, 대답해봐. 석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소진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회사도 망해가는데 시아버지 수술비까지 어떻게 내? 소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강 대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어. 새로운 사업 같이 하자고. 게다가 시아버지는 어차피 얼마 못 사실 것 같았잖아. 소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정말. 제가 소진에게 다가갔지만 영희가 말렸습니다. 폭력 쓰면 안 돼요.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어차피 이혼할 거면 위자료라도 받을 거야. 소진이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집안일 한 것도 돈으로 계산하면 위자료? 불륜한 여자가 무슨 위자료를 받아? 영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손해배상해야 해. 회사 돈 횡령했으니까. 그리고 정신적 피해 배상도 청구할 거야. 시아버지한테 입힌 상처 때문에. 석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기가 빠진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소진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다고? 모른 것도 네 잘못이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사 장부에 도장 찍은 건 누구야? 그건 강 대리가 급하다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도장 찍었다고? 석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사람을 못 봤어요. 석호가 자신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는 이미 끝났어. 저는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김석호. 네가 무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책임을 나한테만 떠넘기지 마. 부부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더는 동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영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형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갈 거야. 완전히 망하게 만들 거야. 석호도요? 석호도 마찬가지야. 걔도 공범이야.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내일부터는 더 강하게 몰아붙일 거야. 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영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한 달 후 석호와 소진이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아침 일찍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형부, 이거 보세요.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IT 업체 대표 개인 파산 신청. 기사를 읽어보니 석호의 실명과 사진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강 대리는 어떻게 됐어? 구속됐어요. 횡령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서 실형 확정이래요. 영희가 또 다른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강 대리의 구속 소식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소진이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졌어요. 위자료는커녕 정신적 피해 배상금 3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대요.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오후에 석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뭐?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의사가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하네요. 석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아니에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다. 아버지가 받으실 피해는 다 배상해 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형부 소진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는데 아무도 안 받아준대요. 왜? 불륜 스캔들이 너무 유명해져서요. 인터넷에 기사까지 떴거든요. 영희가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재벌 2세 며느리의 충격적인 불륜 실태라는 제목이었어요. 재벌 2세는 뭐야? 우리가 재벌인가? 기자들이 과장해서 쓴 것 같아요. 기사를 보게 하려는 거죠. 어쨌든 소진이는 완전히 매장됐어요.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짜 이름으로요. 저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왠지 공허했습니다. 한 달 후 석호의 주치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아버님을 찾고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도 만나지 않겠어요.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가족의 용서가 치료에 도움이 될 텐데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와 이야기했습니다. 영희야, 석호를 한번 만나볼까? 왜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래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니. 형부가 너무 착해요. 그놈이 형부한테 뭘 했는데. 영희가 반대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한 번만 만나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할게. 다음 날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석호는 병원복을 입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석호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울어라. 아버지 수술은 잘 되셨어요? 응, 잘 됐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석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진이는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요.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아버지, 저 정말 바보였어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요. 석호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할 줄 몰랐어요. 돈에 눈이 멀었나 봐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아버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가 정말 그런 유산을 남기셨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다가 대답했어요. 응, 내 어머니가 30년 동안 모은 거라고 하더라. 그럼 아버지는 부자셨네요. 그런데 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나도 영희 이모 덕에 이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동안 가난한 아빠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도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고. 석호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래,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병부터 고쳐라. 그 다음에 생각하고. 아버지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릴게요. 병원을 나오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영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많이 후회하고 있더라. 그럼 용서해 줄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부,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가 남긴 돈 덕분에 수술 잘 받으시고, 영희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저는 아내 덕분에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해 주셨고 수술은 대성공이었어요. 9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들여서 가장 좋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언니 돈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석호한테 빌어야 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아내가 죽어서도 날 이렇게 살리네. 저는 배에 난 수술 자국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형부가 건강해지셔서 석호를 직접 만나러 갈 수 있게 된 것도 다행이에요. 그러게. 아프면서 만났으면 더 복잡했을 거야. 오늘 석호를 만나러 간 것도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된 후였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들과 마주할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너무 착하셔서 걱정돼요. 석호가 울면서 빌었다고 해서 또 마음 약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아직은 용서할 마음이 없어.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왠지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할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언니도 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수술도 잘 받고 복수도 성공했어. 정말 고마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석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희가 아침에 현관문을 열며 석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형부, 석호 괜찮대요? 아니, 우울증이랑 공황장애가 심해져서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한대.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30년을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주치의가 가족 면회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날 오후 병원 상담사 김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경수 씨, 안녕하세요. 석호 씨 담당 상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연락드렸어요. 얼마나 안 좋은가요? 계속 아버님을 찾으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김 선생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번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날 오후 아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복수는 다 끝났어. 석호와 소진이 완전히 망했어. 바람이 불어와서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 뭔가 허전해. 석호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석호를 용서했을까?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카페에 들렀어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쓰고 있던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김경수 씨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면서? 그래, 회사도 망하고 아내도 바람 피우고 완전히 망했다더라. 그래도 불쌍하긴 해. 아버지가 너무 독하게 복수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암 수술비도 안 준 놈이 무슨 불쌍해? 저는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데 김경수 씨도 참 대단해. 혼자서 그런 복수를 다 계획했다니. 처제가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호주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왠지 영웅이 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영희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영희야, 솔직히 말해봐. 석호를 어떻게 생각해? 형부가 워낙 착하게 키워서 응석바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번 일도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믿고 살았잖아요. 영희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생전에 걱정했어요. 석호가 너무 철이 없다고. 그래서 소진이를 경계하라고 한 거야? 맞아요. 언니가 소진이는 돈만 밝힌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형부,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앞으로 계획 말이에요. 복수는 끝났으니까. 저는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복수에만 집중하느라 그 이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살까 싶어. 언니 유산으로 불우한 사람들 도와주는 건 어떠세요? 무슨 뜻이야? 작은 재단을 설립해서 암 환자들 수술비 지원한다든지. 영희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아내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여보, 내 돈으로 좋은 일 하면 될까? 석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너라면 용서했을 거야. 그렇지? 그날 밤 꿈에 아내가 나타났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꿈에서 깨고 나니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석호를 한 번 더 만나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가 물어봤어요. 형부, 뭔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석호를 다시 만나볼까 해. 왜요? 어제까지만 해도 꿈에 내 언니가 나타났어. 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미소만 지었어.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부, 한 번 가서 만나보세요. 그래, 한 번만 더 만나보자.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할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복수의 끝에서 진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와 함께 석호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영희도 석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형부, 저도 직접 확인해 볼게요. 진짜 반성하는지.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데 간호사가 저희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김석호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얼마나 안 좋은가요? 체중이 10kg나 빠지셨어요. 계속 아버님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상담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석호를 만났습니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어요. 볼은 푹 꺼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석호가 저를 보더니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진심이 담긴 눈물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석호가 휠체어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석호가 바닥에 엎드리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이제 와서 30년 동안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아버지가 아프실 때 외면했어요. 석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소진이한테 속은 거야? 네. 제가 바보였어요. 소진이가 아버지 유산을 노리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석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저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석호를 바라봤습니다. 석호야. 네, 아버지. 용서에는 조건이 있어. 석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을 본 것 같았어요. 무엇이든 하겠어요. 첫째, 정신과 치료를 끝까지 받아라. 네, 알겠습니다. 둘째, 치료가 끝나면 사회봉사를 해라. 최소 3년은. 어떤 봉사요? 불우한 사람들 돕는 일. 네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아야 해. 석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소진이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라. 다시는 만나지도 마라.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넷째,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예전의 석호는 죽은 거야. 네, 아버지. 정말 새 사람이 되겠어요. 석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많이 말라 있었어요. 모든 조건을 지킬 수 있겠어? 네, 꼭 지키겠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아라. 아빠는 널 이미 마음속으로 용서했다. 저는 석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아들을 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한 번뿐이야.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영희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석호야, 너 진짜 반성하는 거지? 네, 이모.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언니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라. 네. 어머니한테도 죄송해요. 상담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영희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언니도 용서했을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의 유산 일부로 암 환자 지원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영희야, 재단 이름을 뭐로 할까? 언니 이름으로 하세요. 영미나눔 재단 어때요? 좋네. 그렇게 하자. 일주일 후 재단 설립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술비가 없는 암 환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석호의 치료비와 재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치는 절대 금지였어요. 한 달 후 석호가 퇴원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아버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시작하겠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매주 한 번씩 안부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그래, 언제든 와라. 소진이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더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반년 후 석호는 진짜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목욕 도와드렸는데 아들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에요. 석호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석호가 많이 변했어. 예전에 그 착한 아들이 됐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사진 속 아내가 더욱 밝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재단을 통해 50명이 넘는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석호도 봉사활동을 계속하며 진짜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승리는 용서였습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이,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아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을 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정성껏 키운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남긴 편지와 영희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나니 허무했어요. 미움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석호를 용서했습니다. 물론 조건부 용서였지만요. 지금 석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유산으로 만든 재단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요. 결국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내가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